자, 지금까지 정책 집행론을 했어요. 정책 집행론.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정책 분석 이론을 했어요. 미안해. 지금부터는 정책 집행 이론을 할 거예요. 자, 정책이 결정됐다. 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결정되고, 문제가 결정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했어요. 문제가 결정되는 거 뭐라고 한다? 이런 의지 설정. 의지 설정. 일단 정책을 결정해. 정책 결정할 때 정책 분석이라는 방법을 써요. 됐죠? 합리 모형을 갖고 할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됐어.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추상적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추상적이라고 구체적이라고 그랬어. 정책은 머릿속에 있다, 현실에 있다. 정책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그랬죠. 방법은 머릿속에 있는 거야. 됐죠? 자, 여기에 이 추상적인 정책의 문제 해결 방법에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구체화하는 걸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정책 집행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 의제부터 문제,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정책 집행 연결되는 거죠, 쭉. 자, 정책 집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정책에 무엇과 무엇을 투입하는 거다? 정책에 무엇과 무엇을 투입하는 거다?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거다. 인력을 투입하고 돈을 쓰는 거다. 돈을 투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인력을 투입하면서 뭐가 돼? 뭐가 발생해? 추상적이었던 정책이 뭐가 생겨? 거기에. 구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투입하면서 그 정책의 문제 해결 방법이 구체성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정책 집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집행 이론은 일반적으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돼.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라고 머릿속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챕터당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가늠하고 문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돼. 이해됐죠? 자, 정책 집행 이론부터 볼게요. 자, 정책 집행 이론은 정책 집행 유형 이론과 정책 집행 변수 이론 둘밖에 없어요. 유형 이론과 변수 이론밖에 없어요. 유형 이론도 가끔 출제가 되고, 근데 이게 약간 어렵게 나와요. 만약에 시험지에 출제가 되면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정책 집행 변수 이론은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의 이론이다, 거의. 여러 개 이론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정책 유형 이론부터 볼게요. 집행 유형 이론부터 볼게요. 자, 정책 집행 유형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 이론이 있어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 이론이 있어요. 자,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 집행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장해. 자, 정책 집행의 유형은 고전적 기술 관료형, 지시적 위인가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내용 여러분도 정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써봐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단독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1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됐죠? 그래서 꼭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 나카무라 스모로드는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로 구분했어.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로 구분하고 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양자가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집행 유형이 결정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죠? 자, 나카무라 하면 떠올릴 게 뭐다? 정책 결정자, 정책 집행자를 구분하고 양자의 역할의 범위가 정책 집행의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했다는 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자, 첫 번째 것만 볼게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세부 권한까지 다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는 뭐만 한다? 정책 수단의 실행만 한다. 알았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이것을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다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책 집행자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해? 정책 수단의 실행만 해요. 됐죠? 이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 거예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실행만 하면. 수업 시간 했잖아, 저번에.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형 할게요. 관료적 기업가형 다섯 번째.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만약에 평가 시험 행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1번하고 끝에 거를 먼저 정리를 해. 그래 그 중간 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판단하면 돼요. 자, 마지막이 관료적 기업가형이에요. 관료적 기업가형은
자, 형식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정책 집행자가 한 형태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라고 불러요. 됐죠? 자, 협상형은 자,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결정해. 목표를 결정하고 자, 정책 집행자는 목표와 수단을 협상하는 것을 협상형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자, 나중에 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적 이용과형이 뭐고 재량적 실험형이 뭔지만 좀 내용 정리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내용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해됐죠? 자, 나카무라 소무루도는 정책 집행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했다? 몇 가지로 구분했다? 5가지. 아죠? 1번이 뭐다?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게 뭐다?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다.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들한테 정책 집행자가 가장 자유로운 게 뭐다?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기업가들이 재량이 있어 없어? 기업가들은 자유가 있어 없어요? 기업가들은. 기업가들은 자유가 있죠. 여러분들 기업가들은 자원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국가에서 뭐라 그래 안 그래? 아니죠. 자원을 어떤 투입할 결정해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시켜서 어떻게 판매할 건지 자기가 결정하잖아. 알았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1번과 5번을 먼저 하시고 중간에 협상형이 있고 협상형과 관료적 기업가형 사이에 재량적 실험형이 있고 협상형과 고전적 기술 관료형 중간에 지시적 위임가형이 있다. 라고 머릿속에 외우세요. 이런 식 방식으로 하나 차근차근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론. 집행 유형은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 변수 이론 할 거예요. 정책 집행 변수 이론은 총 크게 3가지로 구분돼요. 하향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이론, 그다음에 상향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이론, 그다음 통합 접근 방법에 따른 이론이 3가지 이론으로 구분돼요. 크게. 알았죠? 자, 하향적 접근 방법에 따른 이론에는 사바티어, 상향에는 일선, 적응적, 후방향, 그다음에 통합에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엘모 통합 모형, 마틀랜드 모형, 통합 모형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요 정도가 보통 시험 문제가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한 문제. 알았죠? 자, 근데 당황할 필요 없어. 이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다 풀 수 있어. 문제를. 알았죠?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하향적 접근 방법을 따른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은 사바티어와 마즈 매니언 이론이에요. 사바티어와 마즈 매니언 이론이다. 첫 번째 이론은.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해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죠.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변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3가지, 여기 있는 3가지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주장해요.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뭐다? 문제 처리의 용이성. 문제 처리의 용이성.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그 다음에 집행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요소가 정책에 집행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을 해요.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하향적 접근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볼게요. 자, 하향적 접근 방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정책 집행의 원인 변수를 정책 결정자, 구조 등에서 탐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하향적 접근 방법이야. 자, 정책 집행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대부분 정책 결정자하고 구조한테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하향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찾아봐라. 찾아봐 주장하는 이론이 하향적 접근 방법이야. 근데 봐봐요. 자, 정책 결정자와 구조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 존재해? 정책 결정과 구조는 위에 존재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부터 찾아보라고 그럴까? 밑에서부터 찾아보라고 그럴까? 위에 있어. 이렇게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위에서 찾아보라고 그럴까? 밑에서부터 찾아보라고 그럴까? 위에서부터 찾아보라는 거야. 위에서부터 찾는 거를 뭐라 불러? 하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하향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이행으로 인식한다. 얘네들 같은 경우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이행, 단순히 이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행, 알았죠? 자, 이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정치, 행정, 이원론에 들어간다 라고 그래요. 정치, 행정, 이원론라고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결정자의 관점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규범적 처방을 하는 걸 활용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치, 행정, 이원론이 무슨 의미냐만 이해하면 돼. 자, 얘네들은
정책 집행의 변수가 뭐라고 주장해요? 네? 정책 집행의 변수가 뭐라고 주장해? 정책 집행의 변수가 뭐라고 주장해요? 정책 집행의 변수가 뭐라고 주장해? 네? 리더십, 여기 뭐 정책 결정자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론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책 집행을 설명하는 거야. 정책 집행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자, 우리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들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해요.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요.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 이거 이론론 아니야? 정책 결정도 나오고 정책 집행도 나오면 이론론 아니야? 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 안 맞아? 정치행정 이론론과 이론론을 구분 못하는구나, 또.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정치행정이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알아요, 몰라요? 저희 모르죠? 알죠? 예. 자, 이론을 설명할 때, 행정학 이론에서 행정이란 말 안에,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이 같이 있어. 그러면 무슨 논이야, 이 이론은? 이론론. 같이 있으니까. 딱 정책 집행만 설명해. 무슨 논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건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여러분들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원론이에요? 이론론. 자, 실제로는, 자, 행정이라고 하는 거 설명할 때 얘네들이 말하는 행정은 뭐냐면 정책 집행만 행정인 거예요. 이 이론에서는. 이해됐어요?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행정의 현상이라고 하는 식은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자 한 거야. 정책 결정을 설명하고자 한 게 아니고 정책 집행을 설명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럼 얘네들 무슨 이론이 돼요? 이혼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책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에 정책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론 자체에 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행정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설명하고자 하는 행정 현상은 뭐냐면 정책 집행이기 때문에 이 이론은 뭐다?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생님, 이해돼서 안 됐어요? 됐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해봐요. 알았죠? 지금은 머릿속에 길을 낸다고 생각해. 나중 되면 다시 한번 이해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이해됐어요? 나중에 시험 문제 봐서 여기 지금 우리밖에 없잖아. 우리밖에 없잖아. 이해돼서 안 됐어요. 이해돼서 안 됐어. 이거 정치행정 이론은 이해돼 안 돼요. 자, 이론론과 이론론 구분은 뭐다? 자, 어떤 이론이 행정을 설명할 때, 행정 현상을 설명할 때, 그 행정 현상이 집행과 결정이 포함된 것을 행정 현상으로 보고 설명할 경우에 그 이론은 뭐다? 이론론. 알았죠? 행정 현상을 설명할 때 집행만 행정 현상이라고 보고 행정 현상이 이론을 만들어낼 때, 얘는 뭐다? 이원론. 알았죠? 됐죠? 그럼 얘는 뭐다? 이원론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떨어지죠? 그래서 정책 결정이 저 앞에 정책 결정이 이게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정책 결정? 집행? 같이 있네? 그래서 이론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론론이다.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책 결정자의 관점이다. 이거 맞죠? 정책 결정자의 관점이죠? 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다면, 자, 결정이 정책 집행에 결정한다고 주장했다면, 누구 관점이야, 이거는? 정책 결정자의 관점인 거죠. 알았죠? 숨어 있는 거죠. 자, 규범적 처방의 개발에 활용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구조의 선택에서 다시 말해서 다시 했죠. 구조가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조를 어떻게 짰느냐 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설계할 수 있어 없어요? 설계돼요 안 돼요?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식상에 짤 수 있어 없어? 설계 가능해. 디자인 가능한 거야. 알았죠?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 모르죠? 뭐라고 그랬어, 수업 시간에? 기억 하나도 안 나, 지금. 구조를 뭐라고 그랬어?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작업 방식이라고 하죠. 작업 방식. 구성원의 관계. 구성원의 관계인데 구성원의 관계를 뭐가 결정하냐? 작업 방식이 결정해. 알았죠? 실제로는. 이게 구조예요. 근데 우리 이 구조 작업 방식은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설계 가능한 부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설계하라고 말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규범적 처방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런 구조로 하면은 정책 집행이 잘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 요게 뭐예요? 요렇게 하자고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정책 집행이 잘 된다고 하면 요게 뭐야? 규범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정책 설계 잘 된다. 아, 정책 집행이 잘 된다. 그럼 요렇게가 뭐야? 요렇게 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말 자체는. 그러면 그게 뭐야?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나?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거시적 접근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광범위한 리더십적 요소, 구조적 요소를 설명한다. 이 광범위하죠. 구조적 요소는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걸 거시적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연역적 접근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일반 원칙에 입각해서 이론을 도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구조 이론 같은 경우는 구조 이론은 어떻게 설명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가 예를 들면 표준화가 어떻게 해? 작업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뭐 한다? 인간은 항문적 동물이다. 합리적 동물이다. 합리적 동물은 뭐에 반응해? 뭐에 반응해? 뭐에 반응해? 이익이 반응해. 알았죠? 이익이 반응해요. 그게 합리적 동물이란 뜻이에요. 합리적 인간이란 뜻이야.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모든 게. 여기서 이 원리에서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어떤 구조까지 돼야 된다라고 설명해.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연역적 접근이다라고 설명하게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제가 너무 몰아치는 것 같은데,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 하향특목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가, 자, 집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어요. 해요. 자, 이건 어디서 나와요? 어떤 특징에서 연결돼? 어디서 출발해요? 어디서 연결돼? 이 집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는 어디랑 연결돼요? 규범적 처방의 개발에 활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조적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 구조적 접근하기 때문에. 알죠? 자, 작업 방식이 어떤 작업 방식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면 그 작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 뭐가 돼요?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됐죠? 그다음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장점은. 이 이론의 장점은 이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서 와요? 이 접근에 따르면 기준점은 뭐야? 기준점은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야? 목표 달성이잖아. 목표 달성. 맞죠? 자, 목표가 있으면 성과 평가가 돼야 안 돼? 돼요. 알았죠? 목표와 실적의 차이가 뭐야? 목표와 실적의 차이가 평가죠. 알았죠? 목표가 100인데 이것을 10만 했어. 그러면 90이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객관적 성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목표 달성을 정책의 이행으로 이행시켰다는 점에서 온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하향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이 이론을 딴 게 뭐다? 요게 딴 게 사바티어 마지막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바티어 마지막이 얘기한 거 있죠. 중에 무엇이 하향적 요소야? 어떤 요소, 무엇 때문에 이게 하향적 접근 방법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응? 뭐해? 예?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야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간다? 하향적 접근 방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법이 있어. 법이 있어요.
법만 있으면 집행이 잘 될까 안 될까요? 법만 있으면 집행이 잘 될까 안 될까? 공무원이 법만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죠. 무슨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지. 자, 그럼 뭐가 필요해? 법 말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참고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 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이 쫙 만들어져야지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법이 최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줘. 됐죠? 자, 법부터 시작해서 법부터 법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지침, 규칙 일련의 이것을 뭐라 부른다? 요걸 일련의 이것을 뭐라 부른다? 써져 있죠. 뭐라 불러요, 그거를? 법규의 구조라고 불러요. 알았죠? 요게 완료가 돼 있어야지, 이게 완료가 돼 있어야 집행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법만 줘, 여러분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법만 줘. 그러면 그 법에 추상적으로 써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요. 법을 보면 추상적으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법령을 보면은 우리 실제 법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추상적으로 써져 있어. 그건 뭐 공무원도 못해. 세부적으로 어떻게까지 써줘야 돼.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그것까지 있어야 정책 집행이 성공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사바티어 마지막에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이론이 어디 들어간다? 하향에 들어간다, 상향에 들어간다. 하향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사바티의 마지막 이론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하향적 작용 방법을 따른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가 그 상향적 접근 방법을 따른 이론이에요. 상향적 접근 방법을 따른 이론. 이게 두 번째가 상향적 접근 방법을 따른 이론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론이 그 유명한 일선관료제 이론이에요. 일선관료제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립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일선관료제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상향과 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요 차이가 시험 문제야. 항상 시험 문제는. 자, 일선관료제 립스키는 이렇게 주장해요. 자, 일선 관료의 환경에 일선 관료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러면 정책 집행이 있어요. 집행.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 이쪽에서는 뭐가 와요? 네? 자, 일선 관료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이게 적응 방식이에요, 방식. 요게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한 이론이 바로 일선 관료제 립스키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느낌이 이제 달라지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이론은 어디 소속돼 있냐면 상향적 접근 방법에 소속돼 있어요. 상향적 접근 방법을 따랐다라고 봐, 우리가.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어느 접근 방법을 따르냐, 어디 소속돼 있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 상향 접근 방법에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따랐다고 보는 거야, 알았죠? 실제로 립스키가 상향 접근 방법을 안 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상향 접근 방법은 이렇게 주장해요. 정책 집행의 원인 변수를 정책 집행 참여자와 상호작용에서 탐색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다시 어떻게 한다? 원인 변수를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 정책 집행 참여자가 누가 있어요? 집행 참여자가 보통 누가 참여해요? 정책 집행에는 조직 내에서 누가 참여해요? 정책 집행은 주로 누가 해? 자, 하위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상향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크게 알았죠?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됐죠? 여기까지 보면 됐죠?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정치, 행정, 이론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정치, 행정, 이론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거 연결해서 보시면 돼. 자, 그럼 얘들은 이 정책 집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행정 현상이죠. 이게 현상이에요. 행정 현상이야. 자, 행정 현상을 집행을 뭐로 봤기 때문에,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무엇으로 봤을까요? 정책 행정 이론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정책 집행 안에서 실제로 정책 집행만 이루어질까, 정책 결정도 이루어진다고 본 걸까요? 네? 결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단서가 뭐예요? 단서가 왜 얘는 이 집행 안에 이 집행이라고 하는 거 안에 정책 결정 부분, 단순 집행 부분이 아니고 결정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건 되게 재밌어요. 자, 일선 공무원이 혹은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상호작용이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뭐에 영향을 미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 상호작용이 정책 집행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쳐. 맞죠? 그렇다면은 이 안에는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집행 안에는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 말하는 집행이라고 하는 실제 단순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요 안에 자 결정하고 정책 집행 같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무슨 이론이야?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이원론이 와.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1? 1? 확실하지? 이원 아니죠? 이론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얘들이 무엇이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이 정책 집행이라는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이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더 중요해. 알았죠? 자, 정책 집행이 뭐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지 않아. 상호작용이라고 가변적인 요소가 있어, 없어요? 가변적 요소가 있잖아. 맞죠? 이 가변적 요소가 뭐에 영향을 미쳐?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정이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변적이지 않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가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최종 판단을 해, 의사결정을 내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가변적이지 않아. 가변적이야. 알았죠? 가변적이야. 자, 가변적인 요소를 정책 집행의 변수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변수가 이게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뒀다는 거야. 정책 결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가변적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책 집행 안에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이론론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숨어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나중에 다 하시면 이해돼요. 지금은 약간 한 50% 이해했다?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집행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정책 집행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정책 집행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진행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정책 집행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까요? 안 될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럴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쉽다는 거야. 알았죠? 요럴 때 정책 집행 문제를 찾아내기 쉽다. 어떤 방법을 쓰면? 사양조 접근 방법을 쓰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미시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변수는 누구야? 여기서 변수는 누구예요? 정책 집행자죠. 정책 참여자죠. 개인이야, 개인. 알았죠? 자, 그래서 미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구조는 것이고 개인은 뭐라고 그랬어, 저희가? 미시라고 했죠. 그래서 미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귀납적 접근 방법 사용해요. 사례에서 이론을 도출해. 알았죠? 자, 여러 사례를 보는 거야. 여러 사례에서 일선 관료들이 하위 조직들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변수가 되는지를 다 취합을 해.
취합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요. 알았죠? 그래서 귀납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자, 분권으로 참여를 제고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분권으로 참여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게 첫 장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만약에 이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 정책 집행의 참여자들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누가 소중한 거야? 누가 중요한 거야? 정책 집행 참여자가 중요하게 된 거죠. 무게가 실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권한이 어떻게 돼요? 인정해 준다는 건 권한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분권이 발생 안 해. 분권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분권으로 참여가 제고되게 돼요.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경우에. 됐죠? 자, 봐봐요. 자, 정책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두 가지 이론이 있어. 야, 만약에 내가 하향 조건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뭐부터 갖고 오라고 그럴 것 같아? 뭐부터 갖고 오라고 그럴까요? 정책 집행이 잘 안 돼. 근데 나 하향 조건 방법을 사용해. 그럼 난 뭐부터 갖고 오라고 그럴까요? 그래, 규정 갖고 오라고 그래, 규정. 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갖고 오라고 그래. 근데 내가 만약에 하향 조건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야. 정책 집행이 잘 안 돼. 뭐부터 갖고 오라고 그럴까요? 뭐부터 알아보라고 그럴까? 에? 야, 다 모여봐. 이렇게 하겠지. 사람한테 간다, 사람한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문제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 권한을 줘야 돼. 알았죠? 권한을 주거나 선택권을 주거나 해야 돼. 알았죠?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단점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점이 있어. 야들은 왜 민주주의를 훼손할까요? 저렇게 되면 누가 힘이 세죠? 저 방식대로 만약에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가 힘이 세져요? 누가 힘이 세죠? 정책, 집행, 참여자들.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이 힘이 세죠. 맞죠? 권한을 줬으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떨까요?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최고 책임자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자, 민주성.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의사는 최고 책임자를 통해서 전달돼요. 이론적으로는. 알았죠? 자, 그럼 최고 책임자가의 말을 하급 공무원들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저 방식대로 하면 안 듣는다. 최고 관리자들 뭘 대변해? 누굴 대변해? 국민을 대변해. 그러면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을 반대하면 민주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민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국민의 의사의 반영이야. 근데 하급 공무원들이 힘이 세지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죠? 요 메커니즘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상향적 접근이 나오면 이 야들은 어떻다?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 분권은 되지만 알았죠? 같은 맥락이에요.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계점. 정책 집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띄면은 여기서 목표를 상정이 안 해. 목표를 상정할까 안 할까요? 자, 목표를 생각할까 안 할까요? 봐봐요. 문제가 생겼어. 목표를 생각할까 아니면 얘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목표의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럴까 안 할까요? 안 해. 목표가 없어. 얘네는. 목표가 없으면 평가가 된다, 안 된다. 객관적 평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하향식 접근 방법은 뭐라고 주장해? 뭐를 인정해줘?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이행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그 관점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지. 목표가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 갖고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성과평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알았죠? 이행 정도만 보면 되잖아. 목표가 100이야. 70 나왔어. 못했네. 평가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사행수 접근면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자, 야들이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다. 알았죠? 왜 이론론인지 설명했죠? 하향은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이온론이다. 알았죠? 메커니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돼, 반대로. 반대로 하는 경우 많아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립스키의 일성관료제다라고 보면 돼요. 시험 문제 출제가 가장 빈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립스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립스키는 뭐라고 그랬어? 일성관료가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 어떻다? 어떻다? 정책 집행의 변수다.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느냐? 적응 작전이 뭐냐? 일성 관료의 작전이 정책 집행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알았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야? 자, 일선 관료가 갖고 있는 환경이 뭐고, 일선 관료가 어떤 작전을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이것까지 립스키가 설명해 놨어. 자, 립스키는 일선 관료들이 어떤 환경이 있냐고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 자, 재량은 갖고 있다. 재량. 재량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라는 거예요. 옵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봤어요. 불충분한 자원. 인력, 물자, 시간, 기술이 상시 부족해요. 자,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들 상황인 거야. 알았죠? 그냥 보시면 안 돼. 자,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환경이에요. 저거 뭐냐면 민원인들이 와서 어떻다? 덤빈다, 안 덤빈다? 덤빈다. 알았죠? 덤빈다. 자, 네 번째는 모호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호한 기대. 자, 불명확한 부서 간의 경계와 목표의 차이로 인해서 모호한 기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조직 내에서 몇 개 갖게 되냐면 한 서너 개의 멤버십을 갖게 돼. 경계가 모호해서. 그죠? 자, 그래서 자, 누구는 효율성, 누구는 민주성 이렇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민주성과 효율성이 어때요? 충돌되지 않아? 충돌되죠? 충돌되죠? 이것을 모호한 기대 속에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 일 빨리 하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게 두 개가 뭐해 안 뭐해?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걸 뭐하다 그러는 거야. 알았죠? 이죠? 이게 여러분들 공무원이 됐을 때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약한 성과 평가예요. 성과 평가가 안 돼. 알았죠? 자, 성과 평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과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성과 평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산출을 정량화할 수 있어 없어요. 기업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트볼트를 만든다고 그래. 여러분들의 성과는 산출될 수 있어 없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산출되지. 하루에 몇 개 생산했느냐? 그다음 그 얼마에 팔리느냐? 끝.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해봐야 정량적으로 측정돼 안 돼. 공익을 생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성과 평가할 수 돈을 줄 수 있어 없어? 자, 그럼 봐봐요. 줄 수는 있지. 돈이 많으면. 자, 누가 어떤 공무원한테 일을 열심히 했다고 돈을 줬어. 그럼 옆에 있는 공무원이 어, 진짜 나도 쟤보다 열심히 했는데 나 왜 더 안 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근데 너트볼트 할 때는 그게 가능해 안 가능해? 너트볼트 할 때는 야,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이 받았어. 불만이어서 갔어. 그러면 뭘 까면 돼? 생산량을 까주면 되지. 그러면 불만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야, 자는 100개 생산해서 100만 원 준 거고 너는 50개 생산해서 50만 원 줬는데 뭐 말이 많냐? 이렇게 되면 끝이야. 근데 공공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는. 그렇죠? 공무원이 생산하는 것이 뭐다? 객관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일선 관료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좋은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욕을 써야 되는데, 비속어를 써야 되는데, 비속어를 못 쓰네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공무원은? 일선 관료들은.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불리한 아주 그한 상황이야. 좋은 상황은 아니야. 알았죠? 단 하나 좋은 점은 뭐 있어요? 재량이 많다밖에 없어. 재량이 많다. 알았죠?
저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일선 관료들은 두 가지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작전을 쓴다는 거야. 첫 번째 작전은 뭘 쓰냐면 단순화와 정형화를 써. 단순화, 정형화 작전을 써. 그게 뭐냐면 자, 불확실한 대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습관적으로 해, 그냥 습관적으로. 자, 일을 안 벌려. 알았죠? 단순화, 정형화. 일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야. 알았죠? 자, 두 번째는 고객 집단을 재정의해. 자, 그래서 고객을 범주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알았죠? 고객을 범주화하고 책임을 전가해요. 알았죠? 고객을 범주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 자원이 많아, 안 많아? 자원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 그다음 재량은 좀 있어. 그래서 해줄 사람만 해주고 안 해줄 사람 무시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고객들한테 덤태기도 씌운다. 알았죠? 자, 어떤 작전 쓴다? 일선관료제 이론에서 봤을 때 공무원은 어떤 작전을 쓴다? 일단은 업무를 단순화하고 고객들을 범주화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덤태기까지 씌운다. 알았죠? 이게 작전이야. 자, 그러면 일선관료제 립스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박살내야 돼? 저게 정책 집행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지. 저지랄하면은 정책 집행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립스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뭘 깨야 돼? 뭘 박살내야 돼? 예? 적응 방식은 못 바뀌어요. 조건이 안 바뀌면 적응 방식이 안 바뀌어. 그럼 자들은 립스키 입장에서는 환경을 바꾸는 작전을 써야 한다라고 설명하게 돼요. 이거는 거의 고정돼 있어요. 만약에 이 조건이면 반드시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알았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그 유명한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이에요. 일선 관료제는 상향이다, 하향이다? 상향이다. 오케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향적 방법의 두 번째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 법안의 적응적 집행 이론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상향이 나오면은 앞에서 일선 관료제 이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비율상, 노출상.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법안의 이론이에요. 적응적 집행 이론인데 이거 나오면 틀려요. 이제 기습당하는 거 기습. 알았죠? 그래서 법안 이론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법안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 미시적 집행 구조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해요. 미시적 집행 구조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쳐요.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미시적 집행 구조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자, 미시적 집행 구조를 뭘 말하는 거냐면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 이런 것들을 미시적 집행 구조라 불렀어요. 그럼 미시적 집행 구조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거시적 집행 구조가 있겠죠. 집행 구조가 있으면 거시적 집행 구조가 있겠죠. 거시적 집행 구조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이라고 불러요. 자, 먼저 거시적 집행 구조부터 볼게요. 거시적 집행 구조는 첫 번째 행정인데 행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불러요. 자, 무엇을 행정이라고 부른다?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바꿔요. 됐죠? 두 번째는 채택이라고 해서 지방정부 사업화를 시키는 거야. 지방정부 사업화로 하는 것을 채택이라고 부르고, 자, 미적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인데, 이건 뭐냐면, 실행사업화하는 거야. 실행사업화. 지방정부 사업으로 돼서, 그 다음에 실행사업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알 거야. 여러분들 보면은, 그 중앙부처에, 만약 환경부가 있다고 할게요. 환경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미시야. 그러면은 환경부가 뭘 하냐면, 뭐래요? 뭘 만들어? 자, 환경부랑 그다음에 여기 더 위에 의회가 있겠죠? 의회라고 할게 의회. 아니면 대통령실 이런 데서 뭘 만들어내냐면 총리실 이런 데서 뭘 만들면은 뭘 만들어? 뭘 만들어? 이 중에 뭐야? 그렇죠. 정책을 만들어. 팔러시를 만들어. 팔러시. 알았죠? 팔러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팔러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뭘 만드냐면 프로그램을 바꿔요. 프로그램. 알았죠? 각 사업으로 만들어. 정책을 사업으로 만들어. 사업을 만들어요. 자,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요게 구미시로 넘어와요. 구미시로 넘어와. 됐죠?
구미시로 넘어가서 지방정부 사업화가 되는 거야. 지방정부 사업화가 되는 거야. 지방정부 사업화가 돼요. 이 지방정부 사업화가 어떻게 돼요? 구미시 안에서. 다시 지방정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구미시가 밝혀. 그것을 다시 실행사업부로 바꿔요. 실행사업.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하겠다. 실행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방사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목록만 있는 거고, 이제 실행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여기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넣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거시적 구조라 불러. 알았죠? 거시적 집행 구조라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세부 계획이 수립돼요. 세부 계획이. 자, 어떤 계획이 수립되냐면, 자, 여기는 대충 우리가 돈을 얼마 쓰겠다라고, 대충 실행사업에서는 대충 예산 뭐 100만 원 쓰겠다라고 쓴 것을 이제 실행사업하고, 자, 여기에 돈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언제 얼마, 인력 얼마, 언제 얼마 투입하고,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동원이라 불러요. 동원. 알았죠? 여기서부터 미시적 집행구조야. 알았죠? 자, 동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여기 동원 상태에서 뭐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실시 계획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실시 계획. 알았죠? 실시 계획까지 만들어진 거고,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전달자의 집행이라 불러요. 전달자 집행. 알았죠? 좀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달자 집행이 돈을 다 쓰고 났어. 돈 다 쓰고 났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 자, 대표적인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거기다가 기록을 남겨요. 문서를 보고서, 그러니까, 뭐 지침 같은 걸 만들어. 지침 같은 거를. 자, 요구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되고, 확인하는 문서는 뭐고, 받아야 되는 서류는 뭐고, 이렇게 남겨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제도화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래서 동원, 전달자 집행, 제도화가 미시구조고, 야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동원은 뭐예요? 동원. 다시 설명하면. 제가 말을 빨리 하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계획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만드냐면, 어떤 계획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원의 규모, 자원의 집행 시점, 알았죠? 이걸 기록한 것을 뭐다? 동원이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을 동원이라고 한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전달자 집행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채택이 나와, 채택. 알았죠? 자, 이론적으로는 뭐가 중요해? 미적 집행구조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거식 집행구조가 나와요. 알았죠? 됐죠? 자, 볼게요. 얘네들은 채택은 지방정부 사업화를 하는 거야. 지방정부 사업화. 알았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시키는 것을 채택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실행사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방금. 실행사업이 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예산에 들어가야 돼. 예산. 알았죠? 예산. 예산 안에 예산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실행이 되는 거야. 왜냐면 돈이 있잖아. 돈이 들어갔잖아. 돈을 받겠다,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 예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알았죠? 그럼 여기에 실행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 사업화, 다시 말해서 예산에 들어간 것을 뭐라 부른다? 미시적 집행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범하는 적응적 집행 이론에서 뭐가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뭐가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적 집행 구조. 알죠? 거식 집행 구조는 뭐다? 행정, 채택, 미적 집행.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은 게 뭐야? 미적 집행. 미적 집행 이거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뭐냐면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 이론이에요. 자, 후방향적 집행 이론이 세 번째 이론이에요. 자, 엘모어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일선 집행 관료들이 따르는 운영 절차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누가? 무엇이 영향을 미친다? 자, 일선 관료들이 따르는 운영 절차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론 자체는 이제 정책 결정자가 집행을 통제했을 때는 가장 의문을 가져요. 알았죠?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들은? 조직에.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면 얘들은 상향이 하향이야. 상향인 거죠. 알았죠?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해요. 자, 집행에서, 영향력 집행에서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탐색하고, 자, 요 안에서 하위에서 밑으로 오면서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여기를 어떻게 된다? 뭐 해야 된다? 자원을 투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봐요.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요 지점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자원을 투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상향이다, 하향이다. 상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후방향적 집행 이론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 세 번째 이론이 통합적 접근 방법을 따른 이론이에요. 통합적 접근 방법을 따른 이론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게 정책 지지 연합 모형 혹은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이렇게 불러요. 이걸 주장한 사람 누구야? 이거 누가 주장했어요? 사바티어가 주장했죠. 사바티어는 여러분들 봤어 안 봤어? 어디서 봤어요? 만났어 안 만났어? 오다가. 제일 처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이론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이론을 만든 거야. 통합 모형을 만든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것을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라고 하고 통합 모형 접근 방법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이렇게 주장해요. 내용부터 보면. 자, 정책 지지 연합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거예요. 정책 학습. 자, 사회 경제적 변동 및 정치 체제 구조의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주장해요. 자, 무엇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야들은 정책 지지 연합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정책 학습, 사회 경제적 변동, 정치 체제 구조가 변화를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을 게 정책 지지 연합이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뭐냐면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위 체제가 존재하죠. 하위 체제 내에 공유된 신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유된 신념.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 존재한다는 거야. 요게 뭐다? 정책 지지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무원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정책 지지 연합 안에 가게 돼요. 어떤 특정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하위 조직들이 갖고 있는 신념에 여러분들도 같이 갖게 돼. 그게 존재한다는 거야. 야들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야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밑에 있어, 아래에 있어? 밑에 있죠, 밑에.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요소야? 하향적 요소, 상향적 요소야? 상향적 요소죠. 자, 정책 학습은 뭐예요? 정책 학습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정책 학습은 뭐라고 그랬어? 학습은 뭐라고 그랬어? 행정학에서는. 정책 행정학에서 학습은 학습이라고 그랬다? 경험을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학습. 자,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정책 결정자들 혹은 이 사람들이 정책 집행 참여자들이 어떻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경험의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많이 안 했어. 학습이 많이 안 돼 있어. 그럼 정책 집행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알았죠? 그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세 번째. 사회 경제적 변동 및 정치 체제 구조의 변화가 세 번째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사회 경제적 변동과 정치 체제 구조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 조직의 어디 있어요? 바깥쪽에 있겠죠? 바깥쪽에 있잖아. 맞죠? 자, 사회 경제적 변동 및 정치 체제 구조는 변화는 조직 바깥쪽에 있겠죠? 이게 조직이라고 하면. 자, 바깥쪽에 있으면 이거는 어디로 통해서 들어와요? 최고 책임자를 통해서 들어와요. 자,
여러분 미과 말찍이 사회경제적 변동에 관심 있어 없어? 미과 말찍이 누가 제일 관심 있겠어요? 만약 구미시에서 누가 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체제 구조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구미시장님이 가장 구미시장님은 최고 책임자가 제일 많겠죠? 최고 책임자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를 통해서 이 변동, 사회경제적 변동 및 정치적 구조의 변화가 조직 내에 반영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향이야, 상향이야? 3번은 하향. 알았죠? 이거는 하향. 이거는 상향. 그러면 이 이론에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요? 어떤 요소가 들어가요? 상향과 하향이 다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 통합. 아, 종합 같은 통합 모양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사바티워 같은 경우는, 자, 이 사회경제 변동이 조직 내에 들어오면은, 이것과 신념이 존재하죠? 신념으로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신념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공유된 신념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조직 내에. 하위 차지 안에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야. 아, 정책 지지 연합이라 불렀어. 정책 지지 연합. 야하고 서로 어떻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상호관계를. 이러면 이 과정에서 이 상호관계가 결정적으로 뭘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정책 지지 연합, 신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 그럴듯한 이론이죠. 자, 이게 시험 문제 통합모형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이론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그 다음에 통합에서는, 통합에서는 정책, 지지, 연합, 이 모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 라고 했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론이 통합지적 근본부에 따른 이론 중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이 엘모어의 통합 이론이에요. 자, 엘모어는 자, 명확한 정책 목표, 조직 운용 절차, 정책 수단의 높은 집행 가능성이 정책 집행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해요. 목표, 운용 절차, 정책 수단의 높은 집행 가능성, 정책 집행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상향, 하향만 구분해 보면 되죠. 자, 명확한 정책 목표, 이건 뭐예요? 상향적 요소야, 하향적 요소야? 목표, 명확한 목표. 하향. 맞죠? 하향. 이건 하향. 자, 조직 운영 절차는 이게 약간 애매해요. 운영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직 구조, 법규의 구조와 법규의 구조로 볼 거냐? 아니면 하위 체제에서 사용하는 절차로 볼 거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립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는 중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립적으로 항상. 알았죠? 운영 절차는. 이게 아까 어떤 맥락이 있다고 그랬죠? 운영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법규의 구조의 일부로 볼 거냐? 아니면 윗선 관료가 사용하는 내부적 지침으로 볼 거냐? 요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면 돼요. 자, 정책 수단의 높은 집행 가능성. 자, 이거는 집행 가능성은 어디서 결정돼요? 이 집행된다, 안 된다는. 집행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어디서 판단돼? 조직에서,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판단돼요? 위에서 판단돼? 여기서 판단되죠. 현장에서 판단되죠. 현장에서. 이 집행이 되냐, 안 되냐는 현장에서 판단돼요. 그럼 이건 무슨 요소야? 상향적 요소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엘모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 운영 절차, 집행 가능성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간다? 통합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엘모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론. 오늘의 마지막 이론. 정책 집행 이론에서 마지막 이론. 자, 마틀렌트의 통합 모형이요. 자, 마틀렌트 통합 모형은 빈도 되게 낮아요. 실제 빈도는. 자, 그런데 이게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제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알았죠? 자,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돼? 앞에 거 쭉 하고
마지막에 이거 공부가 완료됐다. 그럼 이걸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시간이 남았다. 정책 집행에 시간을 1시간 쓸 건데 시간을 보니까 앞에 거 다 됐다.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 알았죠? 이게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에요. 앞에 게 안 됐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집행 상황을 마틀렌트는 집행 상황을 4개로 쪼갰어요. 관리적 집행 상황, 정치적 집행 상황, 실험적 집행 상황, 상징적 집행 상황 이렇게 상황을 나눴어요. 자, 행정학 이론의 가장 마지막들은 대부분 상황 이론이야.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다, 뭐 어떤 상황,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에요. 대부분 상황 그걸 상황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마틀렌트는 갈등, 그 다음에 모호성, 모호성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집행 상황을 상황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낮고 모호성이 낮은 경우를 관리적 집행 상황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편안한 상황이야, 불편한 상황이야? 여러분들 봤을 때. 갈등도 낮아, 집행하는 데서 서로 사람들이 갈등도 낮아, 모호성도 낮아. 편안한 상태죠, 알았죠? 자,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자, 갈등도 높아. 그 다음에 목표의 모호성도 높아. 목표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 알았죠? 갈등해. 이런 경우. 이것을 상징적 집행 상황이다. 라고 불렀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상황마다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관리적 집행 상황에서는 SOP, 규범적 수단이 필요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했어요. 됐죠? SOP, 규범적 수단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뭐 따라가면 된다? SOP. SOP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운영 절차다라고 불러요. 규정이 규정 알았죠? 내부 규정이라고 부르면 돼요. 내부 규정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황에서는 뭐 굳이 딴 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징 상황.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제가? 정신없는 상황이고 서로 막 정신없는 상황이. 이럴 때는 자, 연합체의 권력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연합체의 권력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연합체 요거 뭐예요? 연합체. 이거 누구 이론에서 나왔어? 요 연합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선생님. 네? 누구 얘기죠? 크게 얘기해. 크게. 정책 지지연합 나오죠. 정책 지지연합. 알았죠? 정책 지지연합 고에서 나온 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정치적 집행 상황에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자, 실험적 집행 상황에서는 정책 과정의 학습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알았죠? 자, 요 안에 상향과 하향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나중에 이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 집행, 변수 이론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명문제 나온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나카무라 이론과 정책, 집행, 변수 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요 정도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예. 요 정도에서 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가늠하세요. 어느 분량에서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가늠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저런 수업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는 걸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여기서 틀린 사람들은 없어요. 시험 문제 항상. 여기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 대부분. 딴 데서 틀려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